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생에 맺은 굳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생에서 하룻밤에 인연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5대 국왕 광해군 시절에 전라도 땅 담양에 양역에 종사하는 평민이 있었다. 김시성을 가진 그는 마음 씀씀이가 쪼잔하지 않고 매우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마침 번을 설 차례가 되어 상경하게 되자 집에는 인근의 미인으로 소문난 그의 처와 두 아이만 남아있게 되었다. 하루는 해가 저물 즈음에 어떤 선비가 지나가다 하룻밤 그 집에 투숙하게 되었다. 선비가 보니 주인 여자가 단정하고 아담했는데 시골 여인치고는 드물게 외모가 출중했다. 선비는 평소 주색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다가 평생 남의 집 여인과 수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때만은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이 끌렸다. 남자 어른이 보이지 않자 선비가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바깥 양반은 어딜 가고 없습니까? 번서러 한양에 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 선비는 밤에 그녀가 잠든 틈을 타서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문고리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얕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선비는 그 틈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갔다. 깜짝 놀라 깨어난 여자는 남자의 약물이 이미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는 길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살면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털끝만큼도 한 일이 없건만 결과적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함을 질러 이웃을 깨우면 우리 두 사람 모두 낭패를 당하겠지요. 하지만 선비님은 양반에다 여기가 타향이니 모든 허물은 제가 뒤집어 쓰겠지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왕의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선비님의 성명과 주소나 알아두어서 나중에 서로 기억이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건대 내일 새벽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그대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아무개며 사는 곳은 경기도 땅 장단에 있는 아무개 마을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아쉬움을 남긴 채 길을 떠났다. 그날 선비를 보내고 난 뒤 여인은 온종일 생각했다. 왜 내가 어젯밤 방문고리를 잠그지 않았을까? 보통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 후 번이 바뀌어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처가 임신한 걸 보고는 상경한 즈음에 수태했겠거니 하고 범상하게 받아넘겼다. 이윽고 달이 차서 아들을 출산하자 즉시 단산을 하고 아들 셋만 두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세 아들이 모두 장가를 갔는데 다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네 집 뒷산의 기슭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풍수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 터에다가 양반이 집을 지어 살 것 같으면 10년 안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들도 대대손손 크게 번창하여 삼정승 육판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풍수장이의 말이 믿업지 못하긴 하지만 그곳에다 토담집을 지어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토담집이 완성되자 큰아들에게 가서 살게 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아들이 한밤중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겁지겁 달려왔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나타난 어떤 장수가 저를 밖으로 끌어내더니 이곳은 오래전부터 살기로 된 양반이 있다. 이제 그 양반이 곧 오실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여기서 사느냐? 즉시 이 땅에서 안 나가면 재앙이 닥치리라. 하고 소리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잠에서 깬 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물건마다 다 임자가 있다고 했으니 어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터를 만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살게 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둥이 아들더러 가서 살게 했다. 그러자 밤이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가위에 눌려 죽었겠거니 하고 걱정한 그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 쏜살같이 달려가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자 막둥이가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다. 꿈에 금빛 찬란한 모자와 붉은색 도포를 입은 장군이 위의를 갖추고 나타나 오랫동안 귀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땅이 제 임자를 만났구려. 뒷날 복록이 무궁할 것이외다. 이제 제 임무를 다했으니 귀인에게 술을 한 잔 올리고는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축하를 해주면서 술을 몇 잔 권하길래 실컷 마시고 취해 자다가 해가 뜨는 줄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의아한 생각이 든 그 아버지는 내심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했다. 첫째와 둘째는 날 닮았는데 막둥이는 지나치게 똑똑한 데다 외모와 거동도 여느 상놈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풍수장이와 신장의 말이 부조를 합한 듯이 똑같으니 여기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는 처와 방에 단둘이 있는 틈을 타서 칼을 뽑아들고는 처를 위협하며 말했다. 막둥이의 일을 사실 그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당장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아내가 서글픈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굳이 칼을 꺼내 저에게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일을 당신이 묻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사랑하는 당신에게 제가 뭘 숨기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녀는 비로소 장단에 사는 이생이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억지로 잠자리를 함께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 또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원래 담백한 사람이라 지나간 일로 지저분하게 굴 생각도 없었다.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김 씨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낳은 양반 아이가 복록이 무궁하다고 하니 내 아들 둘을 당신 아들의 행랑채에서 살게 해주구려. 그런 다음 즉시 막둥이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이 토담집과 집터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나중에 부귀하게 되면 팔도의 거지들을 많이 구제해주고 지나가는 행객들을 잘 대접해서 숨은 덕행을 많이 쌓도록 하라. 그는 다시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둘은 앞으로 너희 동생을 상전처럼 모시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새로 지은 토담집에는 셋째 아들이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더니 10년이 채 안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장단에 사는 이생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하룻밤 인연을 맺은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이생은 몇 년을 벼르고 별러서 호남 지방에 내려갈 일을 만들었다. 당연히 담양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 일부러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향하였다. 이를 어쩌나 더부룩하게 자란 숲과 쓸쓸한 옛집터는 세월이 오래돼서 상전벽해처럼 변해 있었다. 처량한 심사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노라니 가까운 산기슭 아래쪽에 아주 좋은 집 한 채가 은은하게 눈에 들어왔다. 가서 투숙도 하고 김간의 집 일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주인장을 찾았더니 용모와 풍채가 좋은 어떤 젊은 사내가 맞아주었다. 술과 안주를 내온 뒤에 저녁밥을 올리는데 부드럽고 매끄러운 음식으로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평소에 서로 모르던 사이인데 이처럼 도에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필시 저놈은 술과 밥을 푸짐하게 대접한 뒤 잠든 틈을 노려 노잣돈과 말을 약탈해가는 도적일시 분명하다. 그렇다면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 그는 단단히 준비한 뒤 손에다 몰래 활과 화살을 쥐고는 숨을 죽인 채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은 이미 깊었는데 달빛 아래 무언가가 갑자기 숲속에서 뛰쳐나왔다. 보니까 아기처럼 생긴 놈이 눈에서 섬광이 번쩍번쩍 하는데 처마 쪽을 향해 시뻘건 불기운을 뿜어대었다. 깜짝 놀란 이생은 목표물을 향해 활을 힘껏 잡아당겨 단방에 그것을 넘어뜨리고 말았다. 그런 뒤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주인 집에선 아직 모르겠지.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한밤중에 화살을 날렸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담. 행여 주인 집에서 키우는 물건이라도 죽였으면 나를 도둑놈 취급하더라도 이젠 영락없이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다. 몰래 그 집을 빠져나온 이생은 가던 길도 내팽개친 채 다시 장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튿날 주인이 일어나서 보니 손님은 간 곳이 없고 거대한 짐승이 하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죽어 넘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괴상하고 야릇하였다. 희미하게 이목구비가 있기는 하지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데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의아한 생각이 든 그는 두 손으로 들어다가 길 옆에다 놓아두고 그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해 마지 않았다. 그렇게 놓아둔 지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지팡이를 든 어떤 늙은 승려가 지나가다가 감탄했다. 이 집의 복력은 정말 끝이 없구나. 몸을 숨기고 몰래 엿듣고 있던 주인이 얼른 뛰쳐나와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다. 그러나 불승은 대답이 없었다.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자 마침내 대답했다. 이 물건은 시주님 집의 업덩어리라오. 주인의 운세가 다하게 되자 이 짐승이 불기운을 내뿜어서 시주님의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려고 한 거지요. 만약에 이놈을 쏴 죽이지 않았더라면 시주님 집에 있는 건물이며 사람 가축들이 모조리 잿더미로 돌아갈 뻔했소이다. 다행히도 대인이 이놈을 보고는 쏘아 죽이신 겁니다. 우리 집 대인께서는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랜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주님의 부친이 아니라면 누가 재앙을 없애줄 수가 있으리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승은 석장을 짚고 유유히 가버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편은 여기서 끝냅니다. 목요일, 토요일은 다른 프로그램을 올리는 날이라 오늘 이야기의 후편은 다음 주 화요일 12월 5일에 올리겠습니다. 양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